명나라를 세운 개국 황제 주원장. 그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절망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5세에 부모를 잃고 출가승이 된 주중팔은 원나라 말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던 시기에 행각승이 되어 세상을 떠돕니다. 과연 주중팔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원장은 행각승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자아훈련은 물론이고 관찰력, 표현력, 설득력과 인내심을 키웠죠.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데 출가한 사람으로 쉽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이런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환각사의 주지 스님이 다시 행각승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거리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은 주중팔이 몇 살이 되었을까요? 출가한 지 8년에서 10년쯤 흘러 25세가 되었습니다. 주중팔은 25세 이전까지 계속 수행을 하며 행각승으로 탁발을 하러 다녔습니다. 좋은 훈련을 받은 셈이죠. 25세에 다시 환각사로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어릴 적 놀던 친구인 탕화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탕화는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인데 주중팔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탕화는 함께 봉기군에 들어가자고 설득하기 위해 주중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처럼 아둔한 사람도 천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대장급이죠. 잘 먹고 잘 지내며 호위병도 몇 명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니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갑옷으로 무장하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런 자랑이 써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이름 없는 스님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환각사 전체에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주중팔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시 원나라 조정이 반기를 드는 백령기에 속한 반란군에게서 온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형님도 이곳에 들어오십시오. 형님은 나보다 더 강교하고 활달하고 이를 우직하게 밀어붙일 줄도 아니 여기서 몇 년만 버티시면 저보다 팔자가 필 겁니다. 이렇게 주중팔을 설득했습니다. 반란군의 원수는 수하에 부하가 몇 없어 어떻게든 청년들을 군대로 끌어와야 세력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환각사 전체에 퍼졌고 누군가 이 사실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아에서는 반란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주중팔은 불안한 기분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 위험하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출가인이고 불제자이고 자비로운 사람이니 중생을 구제하고 수행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누군가 이미 나를 관아에 고발했으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환각사에도 우리 센터처럼 첨통이 있었습니다. 첨통. 점대를 뽑아 기륭을 점치는 것으로 중화권의 불교, 도교 사원에 빛이 되어 있다. 환각사에도 우리 센터처럼 첨통이 있었습니다. 행운의 추첨권을 뽑듯 점을 뽑는 것이죠. 4대 천왕 중 하나인 가람호법신에게 이렇게 빌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제게 길을 밝혀주소서. 저 주중팔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을 뽑기 전에는 먼저 소원을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빌었던 원은 절에 남아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을 뽑자 대흉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흉하고 나쁘다는 뜻이었죠. 치명적인 재난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서 흉자가 나오면 인명을 해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불길한 첨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행각승이 돼야 하는 것일까 싶었죠. 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전국을 떠돌며 수행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부처님께 부디 길을 알려달라며 다시 첨을 뽑았습니다. 살며시 눈을 뜨고 첨을 보니 대흉, 여전히 흉하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이럴 바에야 그냥 흉한 길을 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도 너무하시지. 이제는 저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흉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빌며 첨을 뽑았습니다. 평안 대길. 흉한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모반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반란군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을 띄고 첨을 뽑으니 이번에는 긍정적인 글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부처님의 뜻에 따라 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셨으니까요. 부처님이 주중팔에게 군에 합류하라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승려였던 중팔이 반란군이 된 것이죠. 당시 이름이 주중팔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첨을 뽑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첨의 예언이 정확했을까요? 아닐까요? 이호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까요? 계속 들려드릴까요? 주중팔은 25세의 반역자로 몰려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첨을 뽑아 부처님께 길을 물은 뒤 첨의 글귀대로 반란군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과연 길한 선택이었을까요? 흉한 선택이었을까요? 주중팔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심장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주중팔은 군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란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호주연이나 인근 지역에 있었겠죠. 일단 그곳으로 갔습니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성은 이미 동기군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주중팔을 군에 합류하라고 권유한 어릴 적 친구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을 장악한 원수는 곽자흥이었습니다. 곽자흥, 곽원수였죠. 주중팔의 어릴 적 친구도 곽원수의 수하에서 낮은 계급의 군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 아래까지는 왔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 수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원래는 원나라의 영토였는데 반란군이 원나라 정부군을 죽이고 성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척 조심해야 했죠. 젊은 주중팔은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도 서글서글했습니다. 반란군은 어쩐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승려를 주중팔을 의심했습니다. 웬 놈이냐? 누가 널 보냈느냐? 사실 보낸 사람은 없었잖아요. 부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반란군이 그 말을 믿을 리 없었죠. 헛소리하지 마라. 사실대로 말하자면 목을 졸라 죽이겠다. 죽이신다 해도 부처님이 보내셔서 온 겁니다.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눈을 부릅뜨고 모욕을 주고 믿지 못하니 이만 가야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밀정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주중팔을 코순주로 꽁꽁 묶었습니다. 주중팔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박대를 받다니. 승려된 시절에는 누구에게나 존중을 받고 누구에게도 맞은 적이 없었는데 어릴 적엔 내가 오히려 주먹을 휘둘렀고 이제는 탕화라는 녀석이 불러서 반란군에 합류하려는데 이렇게 나를 묶고 목까지 배려하다니. 아무리 외쳐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무리 앞에서는 얌전히 묶이는 수밖에 없었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리 밀정이라도 죽이기 전 곽원수에게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곽원수도 겨우 2천여 명의 병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호칭도 그저 곽원수였죠. 보고를 들은 곽원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을 한번 봐야겠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한번 신문해 봐야겠다. 곽원수가 와서 보니 청년의 생김새가 썩 괜찮아 보였습니다. 신문을 하고 보니 그의 수하인 탕화 역시 곽원수의 명령에 따라 고향 친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반란군 합류를 권하는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자는 밀정이 아니다. 일단 문제는 없으니 군에 합류하도록 하여라. 출신 배경은 괜찮아 보이는구나. 여기나마 병사가 되거라. 곽원수는 주중팔이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똑똑히 보지는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선 절에서부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새벽길을 달렸고 병사들에게 얻어맞으며 포승줄에도 묶였으니까요. 넘어지면서 얼굴에 흙먼지도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꼼짝 못하고 있으니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영골의 느낌이 났습니다. 일단 출신에는 문제가 없으니 남아서 병사가 되라고 명령했죠. 한 달이 지나 곽원수는 주중팔이 있는 진영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주중팔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었죠. 죽었는지 도망가지 않았는지 살펴볼 심산이었습니다. 주중팔에 있는 진영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진영을 관리하던 대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곽원수님, 저희 진영은 모든 임무를 조기에 마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곽원수가 묵히던 전에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중팔이 온 뒤로 제 조수 역할을 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야무지고 꼼꼼하게 일을 잘합니다. 이를 망치만 하는 다른 바보 녀석들과는 다릅니다. 일도 잘하는 데다 저를 도와 인력도 관리합니다. 보고를 들은 곽원수는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주중팔을 불러오거라. 정식군이 된 주중팔은 전과 달리 깨끗했습니다. 수염도 밀고 서글서글한 인상에 눈썹도 진하고 눈도 크니 이목구비가 환칠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참으로 훤한 청년이로구나. 곽원수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원래 몇 년 정도는 그를 지켜보려 했지만 대대장까지 주중팔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근위병으로 근무하며 나를 따라다니거라. 주중팔은 그날 원수를 측근에서 지키며 직접 그의 지시를 받는 호위병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죠. 주중팔이 호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를 찬찬히 관찰한 곽원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훗날 나를 뛰어넘는 인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주중팔은 영웅의 기질을 타고났다.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중팔이옵니다. 강호에서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이름이 필요하다. 곽원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자신이 대신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이 출시이니 글자를 골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앞으로 너를 원장이라고 부르겠다. 얼마 지나잖아 곽원수는 주원장에게 좋은 인연도 맺어주었습니다. 곽원수는 친한 친구의 딸을 양육을 드렸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의 성이 마씨였기 때문에 마낭자라 불렀죠. 똑똑하고 조신한 데다 야무지기까지 해서 어딜 보나 눈에 띄는 아가씨였습니다. 마씨 집안은 다른 자식이 없어 무남동료로 자랐는데 곽원수의 친구가 생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딸을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마낭자는 교양이 넘쳤고 역사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고서를 즐겨 읽고 예왕조의 역사를 좋아하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중국 역사도 해박했습니다. 역사를 알면 세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사람을 쓰는 법, 통치의 기술, 병사를 다루는 기술 등을 깨닫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은 아가씨였죠.
하지만 20살이 되도록 혼인을 청하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20살에 미혼인 것이 당연하죠. 20살의 결혼은 이른편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20살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간 처녀는 얼굴이 심각하게 못생겼거나 장애가 있는 등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자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곽원수에게 만왕자를 부탁했고 곽원수가 늘 병사를 모으고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개 농민이나 병사를 수양딸의 짝으로 맺어줄 수는 없었기에 계속 건실한 청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배우자를 고를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괜찮은 사람, 진짜 인연을 찾으세요. 특히 미래가 있는 남자를 찾으세요. 만왕자는 수양 아버지의 소개로 주중팔, 그러니까 주원장을 만났습니다. 곽원수는 주원장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근위병으로 삼은 데다 평생의 배필도 찾아주었습니다. 곽원수는 친한 친구에 따른 만왕자를 수양딸로 삼았고 만왕자도 곽원수를 수양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곽원수는 만왕자를 살뜰히 보살피며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만왕자와 혼인한 주원장은 곽원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서로 특별한 인연이 된 거죠. 상사의 수양딸과 결혼을 하다니 참 재미있는 인연 아닙니까? 잠깐 곽원수 얘기를 해볼까요? 곽원수의 부친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곽원수에게 한 가지 남다른 기술이 있었는데 궁금하세요? 비장의 무기라도 있나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곽원수의 부친은 유명한 역술가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곽원수의 부친은 유명한 역술가였습니다. 곽원수의 부친은 산동선 출신인데 자연재해로 고향을 떠나 유랑하다 한위성, 호주현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풍수와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루는 큰 부잣집에 가서 일을 봐줬는데 주인이 점쟁이의 얼굴을 보아하니 늠름하고 교양이 흐르는 데다 말투도 조곤조곤했습니다. 어디 사람이요? 산동성에서 왔습니다. 장가는 드셨소이까? 아직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열고 홀로 생활하다 보니 혼사가 늦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먹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점을 봐주면서 입에 풀칠을 하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 여지껏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곽 선생에게 나이를 물으니 자신의 딸과 10몇 살 차이가 나고 서로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내게 앞을 못 보는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사위가 되어주겠소? 곽 선생은 떠돌이 생활에 지친 데다 흉년이라 벌이도 좋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괄시받고 불안한 삶을 살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국가의 징병이라도 되면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곽 선생도 마침 정착을 하고 싶은 터라 혼인을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인을 제안한 주인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딸이 있었을 뿐이죠. 곽 선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가에 돈도 있고 땅도 있으니 여기로 장가를 들면 부자가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고 곽 선생은 앞이 안 보이는 현지 처녀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 중에 한 명이 바로 곽원수, 곽자흥입니다. 곽원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에 곽원수도 어느 정도는 관상과 운명을 볼 줄 알았습니다. 주원장을 보자마자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죠. 평범한 농민이나 나약한 범부가 아닌 영웅의 면모를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죠. 곽원수도 주원장의 먼 미래까지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요.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겁도 없이 남의 집 소를 죽이고 친구들을 장군이나 황으로 봉하고 하늘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는 환각사에서 부처님의 인도에 따라 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곽원수를 만나고 덕분에 보기 드문 재주와 교양을 갖춘 마남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연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들을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정한 운명 같죠? 나중에는 더 신기한 일도 벌어지는데 궁금하신가요? 어릴 적 친구들과 황제놀이를 하던 주원장은 당당하게 남의 집 소를 잡아 친구들과 나눠 먹을 정도로 대담했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하늘이 묻어주는 기연까지였습니다. 환각사에 출가한 뒤에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곽원수의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언뜻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예정되어 있던 일은 아니었을까요? 곽원수는 원수라 불리긴 했지만 병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반란군들이 계속 진영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간에서는 백령교라는 결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령교의 수령은 스스로를 송나라 황제라 일컬은 한림하였습니다. 정신없죠? 일단 백령교만 기억하세요. 반란군은 백령교에 속한 작은 결사체였습니다. 백령교에 속한 결사체를 이끄는 한림하는 전국적으로 매우 세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원수도 있는데 이들 역시 봉기군 중 하나로 손도계라는 원수였습니다. 손원수는 곽원수보다 부하들이 많아 성안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곧바로 기근이 닥쳐 성안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성에 밀집해 있다 보니 식량은 금세 바닥이 났고 식량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로를 몰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명분이 없었죠. 모두가 백령교 결세에 속한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쫓아낼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잔인하고 악독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하루는 손도계가 꾀를 냈습니다. 자신의 근위병들과 함께 시내에 장을 보러 가는 곽원수를 납치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양딸의 사위 주원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원장은 분노하며 장인어른을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는 다른 봉기군의 수장을 찾아갔습니다. 곽원수보다 훨씬 많은 병사를 거느린 자였지만 곽원수와 말이 잘 통했고 서로를 지켜 세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원수의 이름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어떤 원수라고 하겠습니다. 주원장은 그 원수를 찾아가 박원수가 납치됐다고 했습니다. 6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그 원수는 직설적이고 전쟁을 피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감히 내 형제를 건드리다니. 내게 6천의 병사가 있는데 그들 하나 해주지 못할까? 당장 구하러 가세. 주원장은 병사들을 대동해 손독의 집에 쳐들어가 집안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손독이를 잡아들이고 곽원수님을 구출해라. 결국 곽원수를 찾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곽원수와 손독이 모두 백령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곽원수를 납치한 손독의 쪽 사람들은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곽원수를 납치한 게 아닙니다. 간만에 만나 서로 회포를 풀기 위해 이쪽으로 모시려 근위병들이 그리 모셔온 겁니다. 이렇게 돼지도 잡아 준비했지 않습니까? 납치가 아니라 회포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오해를 하신 겁니다. 이 덕에 손독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결국 각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곽원수는 이 일을 계기로 주원장의 진심을 깨닫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주원장이 사유로서 지략과 용기를 발휘해 자신을 구출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납치됐을 때 아들은 무섭다고 도망가고 부하들은 이때를 틈타 자신의 말과 보금들을 훔쳐 고향으로 달아났는데 주원장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지략과 의리와 용기를 갖췄다는 생각에 그에 대한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에 임명했습니다. 아마 1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만에서는 중대장 아래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작은 규모의 병사들을 꾸려 독립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수를 지키는 근위병이었던 주원장에게 100여 명을 지휘할 수 있는 중대장, 대대장 정도의 관직을 주었지만 정작 수하에는 병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곽원수는 주원장을 요직에 임명한 뒤 말했습니다. 내가 높은 관직을 주긴 했지만 수하의 병사들은 스스로 구해야 할 것일세.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사들을 모을 힘이 없다니. 자네에게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네. 용모도 수려하고 나보다 말솜씨도 뛰어나니 가서 자네의 병사를 모아오게나. 관직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원장은 일단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였죠? 안희성 봉양현이었죠. 그는 고향에 간 지 3개월 만에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우연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러 모은 400~500명의 사람들 중 22명의 어린 청년들이 훗날 주원장과 함께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상장군이라 불린 24명 가운데 22명이 모두 봉양현 출신이었죠. 그 지역에서는 인재를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주원장이 모두 데려갔으니까요. 모두 봉양현 출신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수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병사들은 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농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는 일은 단순한 무술 겨루기와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겨룰 때는 누가 더 잘 싸우고 누가 더 뛰어난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군사 지휘는 지능 싸움입니다. 군을 이끌 때는 개인의胆력이나 체력이 아니라 지력이나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천하를 평정했던 군사적으로 가장 유능한 24명의 장군 가운데 최소한 22명은 주원장의 고향으로 내려가 병사를 모으면서 발굴한 인재들입니다. 주원장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병사가 생기고 나서야 본격적인 장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전쟁에서 훌륭한 사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전쟁 때마다 소수로 다수를 이겼습니다.
그때는 발을 만지기만 해도 아팠어요.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막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통증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세게 만져도 안 아파요. (26년) 전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풍으로 발바닥 통증이 생긴 미성 씨. 극심한 통증으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어 항상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잘 못 걸었어요. 쩔뚝쩔뚝 걷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발을 만지기만 해도 아팠어요. 병원에 다니고 발바닥에 주사까지 맞고 다녔거든요. 발바닥에 주사 맞는 게 정말 아파요. 정말 안 맞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 내가 왼발을 맞았을 때는 좋아졌어요. 근데 오른발을 맞았는데 이게 덧나버렸어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영하고 있는데 얘가 마비까지 와봤어요. 일시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오리 선수의 명상을 통해 건강이 좋아진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팔개내공. 팔개를 처음 하는데 발바닥이 일단 아프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쨌든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아프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했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 9개월 중에 마지막 9개월이 있거든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안 피곤하다고 그러지? 나는 정말 죽을까지 피곤한데? 그랬어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느꼈어요? 네, 몸이.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요. 힘이 생긴 덕분에 꾸준히 팔개내공을 할 수 있었던 미성 씨.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벌써 1시간 타임이 다 지나가요. 발도 안 아프시고? 안 아파요. 시작하기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시간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2시간은 해요. 2시간 해야지. 어쨌든 3시간도 하는데 2시간은 기본이에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팔개를 하다 보면은 물결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팔개내공을 하면서 좋아진 것은 건강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작년 4월인가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좀 우울하고 까닭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갱년기. 우울하고 예민해지면서 화살은 가족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밥 차려줄 때도 애들 이름 부르면서 주방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밥 먹어!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느끼지 못했는데 은연중에 시간이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아, 많이 건강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방문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서 다독여주고 이제 머릿결도 쓰다마주면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도 저랑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도 엄마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말해요. 그래서 속으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민했던 미성 씨는 팔개내공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어떤 어려움 같은 게 부딪혀도 옛날에는 거기에 골똘히 쌓여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딱 부딪히면 바로 다음 대안을 딱 찾아버려가지고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고민하는 시간, 번뇌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미성 씨는 너무 많은 것을 얻어 꾸준히 팔개내공을 이어간답니다.